국민의힘이 어제 면접이 진행된 세종과 대전, 경남, 경북 지역 가운데 12곳의 단수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밀실 공천 논란 등 내부적으로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4차 공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영남 지역도 포함이 됐는데요. 현역 의원이 11명이 있었고 여기 박대출 의원과 윤한홍 의원도 포함이 됐고 용산 출신은 없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것이 시스템 공천이다. 이것이 시스템 공천이다. 이걸 잘 보여주는 이런 이제 공천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면 첫째는 이제 아마 오늘 12명 포함하면 이제 74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용산 출신은 이제 전희경 의정부 갑에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이 말은 이제 윤심이 좌우되는 공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산이 오히려 이제 역차별 이야기도 나옵니다. 첫째 이유가. 그다음에 두 번째 장동혁 사무총장 있죠. 이분이 공심위원인데 나도 이제 경선하겠다. 상당히 경쟁자도 꽤 셉니다. 나도 이제 특혜 없이 경선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심위원이 민주당은 이제 조정식, 김병기, 민주당에서는 이제 아예 경쟁자를 컷오프식 있잖아요. 그냥 주려고. 이게 민주당과 비교가 되죠. 장동혁 사무총장. 이게 두 번째 이유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 김형동 비서실장이 이제 안동 예천입니다. 이분도 단수 공천을 못 받았어요. 이 말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나도 이제 개인적으로 공천 챙기지 않는다. 이런 데 뜻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이제 완전히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천 논란이 전혀 없다. 이게 민주당하고 다른 거예요. 예. 장현주 부위원장께서는 국민의힘이 오늘 발표한 단수공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현재까지로는 뚜렷하게 용산 출신 인사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그러할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시험 문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없거나 그리고 잡음이 있을 가능성이 낮은 지역부터 지금 단수 공천이나 또는 이제 경선 지역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은 논란이 일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른바 킬러 문항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특히 TK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핵심 지역 또 이제 그곳에서 경쟁이 치열한 부분 이런 파트에서 과연 용산 출신들이 들어오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거기 있는 현역 의원들이 물러나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공천 갈등 이런 부분들을 과연 지도부가 풀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얼마 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제 이상민 의원이 이제 탈당하시고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번에 이제 또 공천을 받으신 모습들을 보면서 네. 사실 공천을 앞두고 정당이 바뀔 수야 있겠지만 또 국민들과 또 민주당원들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런 모습들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자 결국 관건은 영남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역구 현역 의원 중에 컷오프가 나오진 않은 상태인데요. 장동혁 사무총장은 현역 하위 30%여도 경쟁력 있는 다른 후보가 없으면 경선에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우선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히는데 앞으로 이제 영남권 발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현역 물갈이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먼저 이제 목표하고 이제 수단을 혼동하면 안 돼요. 목표는 이제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공천은 이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선거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기 위한 목표의 수단 중에 하나가 물갈이죠. 물갈이가 이게 많이 되면 아무래도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개혁 공천처럼 보이니까 따라서 이제 물갈이가 필요는 한데 다만 이제 저는 수도권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17분밖에 없어요. 대부분 이제 영남권, 충청권에 몰려 있거든요. 아마 이제 영남권에서 좀 이제 물갈이가 많지 않을까. 우리 4년 전에도 이제 전체 물갈이가 43%였는데 그중에 대구, 경북은 이제 60% 넘었거든요. 아마 대부분 또 이제 하위 평가 이분들이 TK나 영남권에 많이 몰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마 마지막에 이제 컷오프나 물갈이가 될 텐데 미리 이제 수치를 정해놨고 인위적으로 하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평가해서 물갈이 노는 대로 30%면 30%, 아니면 이제 40이면 40 이런 식으로 이게 무조건 언제보다 높아야 되겠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물갈이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 해라.
이래 봅니다. 예, 영남권에서도 이런 시스템 공천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쇄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쇄신폭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뭐 쇄신이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다만 이 기준이 다소 좀 명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현역들 재배치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낙동강 벨트, 그러니까 뭐 조혜진 의원 그리고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원들 3명에 대해서는 재배치 요구가 있었지만 또 나머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재배치 요구가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 생길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여러 도전자들과 그리고 현역 의원들 간의 사이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술렁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공언은 하고 있지만 또다시 이기는 공천이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또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기는 공천이라는 말이 사실상 누가 판단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스템 공천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기는 공천을 말한다면 그 기준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배치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사무총장이 일부 지역구에 대해서 재배치를 위한 후보들의 의사를 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한 3군데 정도가 이제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그 마포, 갑에, 조정훈, 그다음에 신지호 두 분 다 이제 국회의원 충분히 해야 될 분이죠. 능력 있는. 근데 두 분이 경쟁하는 거는 손실입니다. 한 분은 이제 그 다른 데 돌리면 둘석을 얻을 수 있죠. 따라서 이제 마포, 갑.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동, 을. 거기도 이제 그 하태경, 그다음에 이영 장관 이렇게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거기서 이게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한 분 정도로 이게 충분히 돌리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강남 을의 박진, 이원모 비서관 이분들은 이제 이원모 비서관은 아예 다른 지역도 일임했기 때문에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거고 박진 장관도 이제 좀 경쟁 있는 지역으로 이런 이제 크게 3군데서 재배치가 예상이 됩니다. 예, 장현주 부위원장님. 뭐 3군데가 될지 더 많아지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재배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현역 의원이 되었던 또는 또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빈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빈 공간에 누가 오게 될지 여기까지가 공천 내용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재배치만 두고 쇄신이다 혁신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재배치된 공간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에 누가 공천이 돼서 내려오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보고 나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양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뭐 용산 출신들이 오게 된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오시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국민의힘의 공천 자체가 윤심 공천이었다라는 논란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재배치가 있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공천 과정에서 그 빈 공간에 누가 오게 될지까지 끝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남권 공천 재배치 상황 앞으로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대통령 지지도 보겠습니다. 앞서 2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2주 만에 반등하면서 30%대를 회복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같이 지지도가 올라서 37%를 기록했는데요. 민주당은 31%로 떨어졌습니다.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이제 대통령부터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제 그 개혁 의지가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먹혀들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 민생 토론 전국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들 숫자 증가, 의료 개혁 이런 게 국민 여론을 받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 상승에 따라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정당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주위에 가면 선당우사 정신이 충만합니다. 전부 이게 당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 주위에 가면 이게 지금 뭐 문명 갈등이 심각합니다. 계속 이제 문재인, 이재명, 친명 갈등이 당을 두동강 내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분열상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그 전부 이게 지지세가 하락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제 선당후사 정신 때문에 다 승복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지율 차이를 가져온 게 아닌가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배경 뭐라고 보세요? 일단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제 좀 상승을 하고 30% 다시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뭐 그 서정우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더 더해보자고 한다면 이제 총선이 한 50여일 남았거든요.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층의 어떤 결집 효과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들이 이제 결집을 해서 대통령에게 또 지지율도 어느 정도 모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현상은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더 보수층 그리고 진보층이 각각 결집하는 현상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또한 이제 정당 지지도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민주당이 31%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37%이기 때문에 6%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오차 범위 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론의 흐름도 살펴봐야 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여론조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만약에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살펴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친문 저격수 이현주 전 의원이 7년 만에 민주당으로 복당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입에 공을 들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 의원의 복당이 친문과 친명 사이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 계파 갈등을 키운다라기보다는 결국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내부 단합을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많기 때문에요. 이현주 전 의원의 역할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이번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론이라는 여론을 확대하는 그런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본인도 당내 기대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에 대해 불편해하시는 분들의 시각까지도 감안하셔서 이현주 전 의원이 본인의 또 개인적인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서정우 변호사께서는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옛날에 이제 이현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보고 이제 그 최서원 씨보다 못하다 했으면 무능하다. 최순실 씨 있잖아요. 이건 이게 엄청난 모욕입니다. 어떻게 최서원 씨보다 못하다 이렇게까지 저격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친문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저는 갈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고향 돌아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우리 물고기 중에 연어 있잖아요. 연어가 이제 고향 돌아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무죄지만 이현주 정치인이 고향 돌아오는 거는 유죄입니다. 정치인이 삥 한 바퀴 돌다가 고향 찾아오는 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이분이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으로,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으로, 국민의힘, 지금 이게 민주당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게 자랑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이분은 이게 자기 이념이 민주 보수 무당파주의자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도저히 이념이 뭐라는 겁니까? 민주 보수 무당파층이면 저는 이런 정치인을 왜 영입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게 당내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겁니다. 네, 한편 서울 송파갑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박정훈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된 곳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과 추미애 전 장관 등이 제시된 여론조사가 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 갑에 지금 공천 신청을 했는데 정작 여기서는 임 전 실장을 뺀 여론조사가 돌고 있다고 하고요. 이 사안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지금 중성동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는 여러 검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당에서 뭐 어느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과 관련 없이 여론조사가 돌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부터 사실관계가 좀 명확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뭐 여러 명의 또 되게 유력한 정치인들을 두고 또 그리고 지역구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전략 지역구로 선정된 곳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또 전략 검토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당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공천 과정에서 또 단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갈등들은 잠재울 수 있다라는 또 기류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천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중성동 갑 출마 의지를 다시금 밝힌 상태인데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인은 이제 끝까지 고수하겠다. 그다음에 당의 공간에서는 절대 이제 성동 갑은 안 주겠다. 이러면 이제 그 파국이죠 뭐. 제가 보기 결국 컷오프 되지 않겠습니까? 임종석 실장이 이제 물러서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 컷오프 된다면
저는 결국 이제 잠재되어 있던 공천 갈등이 대폭발하는 시점은 임종석 실장을 컷오프 시킬 때 이 시점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임종석 실장을 왜 이렇게 저는 집요하게 컷오프 시기를 하는지 납득이 안 돼요. 아마 이제 본인의 잠재적 경쟁자다. 내가 이제 나중에 우리 당권 다시 나가거나 대선 후보 나갈 때 경쟁자다. 이래서 이게 싹을 밟아버리자. 이런 의도라면 이거야말로 이게 잘못된 불공정한 사천이다 이래 봅니다. 네. 자, 개혁신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전 의원, 전 정의당 부대표 배복주 전 부대표의 합류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어제는 당 최고위가 연기가 됐는데 오늘은 긴급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습니다. 개혁신당 이게 지금 갈등이 일단락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갈등이 이제부터 시작이죠. 어떻게 일단락이 되겠습니까? 워낙 이제 급조된 텐트거든요. 일단 혼인신고부터 해놓은 거죠. 위장결혼으로 혼인신고부터 합치놨고, 근데 준비가 전혀 안 된 이런 이제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성원들 간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처럼 지금 이게 서로 무릎 꿇고 싸우고 완전히 아수라장 같은 이런 게 당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습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런 급조된 텐트는요. 제가 윤동주 시인의 그 시 한 구절을 빌려서 논평하면 우리 서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런 이제 급조된 텐트는 잎새에 있는 바람, 그 정도면 불어도 텐트가 무너지거나 난리가 버려요. 저는 이 텐트요, 일주일 못 간다 봅니다. 총선까지는 고사하고 이게 양양자 의원의 지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싸우면 일주일도 못 가서 이게 당이 쪼개진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자꾸 이렇게 싸우면 총선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3지대가 양당 체제에서의 대안을 주겠다 이런 명분으로 출범을 한 것인데 사실상 급하게 물리적 결합은 했지만 전혀 화학적 결합이 되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이런 또 내홍 사태를 겪는 것 국민들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이 제3지대의 명분이 뭐 그럴듯한 명분들을 내세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뭉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혁신당이 앞으로 국민들께 다가가려면 본인들이 뭔가 하나의 정체성 또는 하나의 정책 대안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오는 이 내용들은 그 내부에서의 주도권 다툼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채로 그런 정체성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하나로 가는 것 사실 공천을 앞두고도 또는 총선을 앞두고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